네, 7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특히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가 실제로 김정은 관저를 타깃으로 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이시라서 저희가 도통 잘 주로 좀 큰 방송 많이 줄여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취재 편의점이 9시부터 11시 하니까 최고위원회의가 9시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와 중복이 돼서 저는 나오고 싶었는데 항상 요청할 때 회의를 같이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 프로를 생각하시면은 좀 최고위원을 그만하셔야 되겠다. 월수금 최고회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행히 최고위원 회의가 없어서 여기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MBC 라디오 뉴스공장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15호 관저, 김정은의 관저를 타깃으로 해서 실제로 무인기를 발송을 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전체 3차례에 걸쳐서 모두 7대의 드론을 날렸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소죠. 최소 확인된 것만 3차례 7대가 북한에 갔던 거죠. 1차는 10월 3일 날 도표에서 보듯이 3일 날 02시 새벽 02시에서 06시에 2대를 보냈고 평양에 침투해서 15호 관저 있는 데다가 삐라 전단을 살포하고 2대가 복귀를 했고요. 이때 2대를 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는 10월 8일 밤 11시에 출발을 해서 이륙을 해서 그 다음 날 9일 날 새벽 3시에 했는데 4대를 보냈는데 3대만 복귀를 하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추락했다고 보여줬던 그 무인기가 우리 그 드론사에서 보낸 무인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 3차는 그 다음 달인 11월 13일 저녁 초저녁에 보냈어요. 이때는 7시 30분에서 저녁 9시 20분까지 이번에는 평양이 아니라 남포를 보냈어요. 남포를 보내서 2대를 계획했었는데 한 대가 갔다 온 다음에 한 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 대가 무사기한함으로써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계획된 2대는 다 보내지 않고 한 대만 보냈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7대를 보냈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1, 2차는 평양 15호 관저 15호 관저는 김정은 숙소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 숙소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관저가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은 북한의 핵심 지역이 있어요. 보위성이나 외무성이나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고위급 간부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근무하거나 숙소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심장에 대해서 총을 쐈는데 이때 그렇게 수사적 위협만 하고 사실은 대응 도발, 군사적 도발은 하진 않았잖아요. 막 말로만 위협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11월 3일에 왜 남포냐? 남포는 북한의 가장 호전적인 부대가 집중돼 있어요. 호전적인 부대. 그 군단하고 그 해군들이 있는데 북한에 여기가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NLL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도발을 해서 뭐 해전도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포를 이렇게 한 것은 저게 그 심장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목에다 칼을 들어민 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유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총 7대를 3차례 보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더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낸 거는 이제 백령도에 있는 부대에서 주로 3차례 7번을 보냈고 드론 사령부의 예하 대대들은
서부에도 있고 중부 전선에도 있고 동부 전선에도 있어요. 그런데 네. 중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 있는 부대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정황 이런 것들이 좀 믿긴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동부 전선에 있는 속초 그 지역에 있는 네. 무인기 부대에서는 무인기 한 대가 소실이 됐어요.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무인기는 집 그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네. 떨어지면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네. 무인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거의. 가벼워요. 아, 그래서 물에 떠요. 물에 잠기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더라도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 위치. 그런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약 떨어졌다면 찾았을 텐데 소실된 게 그러면 어디에서 소실됐느냐? 북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천 일대 중부 전선에 있는 부대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날씨 때문에 작전을 개시 안 했다. 그런 증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부대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왜 세 개 부대를 다 해야 되느냐 하면은 표창을 10월 3일, 10월 9일 이후에 네.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백령도에 있는 부대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 연천에 있는 부대도 포함이 돼 있고 동부 지역에 있는 부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어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수사가 되고. 일단은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드작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24군데 압수수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오늘 새롭게 또 폭로하신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네.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부대명을 바꾸고 네. 부대에서 이 작전을 실제로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부대원들을 전출시키고 네. 마치 이 부대가 없었던 것처럼 네. 하려고 했나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렇죠. 저기 도표에서 보듯이 부대 명칭을 바꿔버려요. 12.3 내란 이후에 올해 1월에 여기 백령도에서 드론을 띄웠던 부대는 B중대, 브라보 중대 또는 정찰 중대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1중대로 바꿔버려요. 중대를. 그러면 얼핏 보면은 중대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중대로 보이죠. 밖에서 실제 그 부대를 안 가보면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부대는 정찰 중대 또는 B 중대, 브라보 중대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전화해 보면 1중대입니다 하면은 다른 아닌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대 명칭을 드론사의 지시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네. 보여요. 제가 군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뭐 월북 사고가 났다든가 큰 작전에 실패를 했을 경우 네. 그 불명예스러운 부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사단이나 이런 큰 부대의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데가 방첩사잖아요. 그렇죠. 보안사라 네. 했다가 맞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기무사라고 했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안보지원사령부를 네. 했다가 또 윤석열 정권 와서는 방첩사 바꾸고 이제 방첩사가 내란에 관여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명칭을 바꿀 시기가 그런 것처럼 예. 하는데 이렇게 중대 명칭을 그것도 12.3 내란 이후에 네. 그 드론을 북한에 보냈던 부대 바꾸는 것은 이것은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 방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로 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부대원들을 관련된 부대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고 또 그 부대를 그 인원들을 다른 부대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이 제보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101대대가 있는데 네. 대대 밑에 이제 대대장하고 중대장, 정보작전과장, 주임원사를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요. 예를 들어 대대장은 정보사령부로 전출을 시켜버리고
그다음 정보 작전과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해병대에서 드론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병대로 보내고 100일 때 주임원사도 해병대로 보내고 이것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대대의 핵심 요원은 네. 대대장, 정작과장은 참모장격이니까 네. 정작과장, 주임원사, 예. 중대장은 핵심 중에 핵심 요원이에요. 예. 야구 경기로 보면은 야구 코치, 네. 감독, 그다음 가장 에이스 야구 선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 사람을 동시에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야구팀이 그렇죠. 네. 임무 수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대에 이런 핵심을 동시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거는 군에서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증거 인멸 또는 이걸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근데 드론사 내에서 인사 이동은 드론 사령관이 해도 돼요. 네네. 근데 드론사 밖에 예를 대대장을 정보사령부로 보낸다. 네. 또는 뭐 정작과정을 해병대로 보낸다. 뭐 이것은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급 부대에서 해야지.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네, 국방부는 육해공군에 다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해병대로 보내고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통상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에서 그 인사관리관실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에 누군가가 관여가 돼 있다. 은폐하는데도. 이게 지금 부대 명칭 개정이 2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김용현 장관 구속 이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김선호 차관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대 명칭은 중대 명칭 변경이니까 아마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령부에서. 네. 전출은 전출은 드론 사령관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드론 사령관 그 안에서 뭐 부대 안에서 드론 사령관 이동은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는데 대대장을 뭐 정보사령부로 보내고 뭐 정보작전과장을 해병대로 원복시키고 주임원사를 해병대로 원복시키는 것은 해병대와 정보사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방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인사명령에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국방부에서 관여가 된 거고 그럼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이나 인사의 담당자들은 이 작전을 모를 거예요. 그 위에 누군가가 드론사에서 요청하는 인사 그렇게 해줘 하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VIP 윤석열일까요? 뭐 안보실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방부 장관 대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12.3 내란 이후에 계속 줄곧 얘기하는 것이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요소에 박혀 있다. 그래서 그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날리는 반이라고 해요. 그 반장들을 또 드론사 내 다른 부대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고 업무 분리를 하는 것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몇 명이나 이동을 시켰습니까? 반장들은? 뭐 여러 명을 했어요. 여러 명. 여러 명을 했고 그러니까 특히 반장들은 그 마음의 고통이 크더라고요.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임무 수행했는데 다른 부대로 보내고 분리시키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하면은 그 좌절감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잘리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대로 가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적응도 잘 안 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이 가는 거고 아마 대대장이나 다른 뭐 정보사로 가고 원복한 정작과장 주임원사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을 거예요. 드론 사령부 와갖고 이제 창설된 지 2, 3년 됐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중요 임무를 했다는 그 이유로 그것도 이제 본인들은 지킨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증거인멸까지 포함해서 이 평양 무인기 외환
그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어쨌든 김정은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남북 관계 뭐 수많은 질곡도 있고 그랬지만 김정은을 타깃으로 해서 뭘 무인기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무인기를 보내고 그것도 무인기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단, 그렇죠. 삐라를 김정은을 비난하는 삐라를 그 핵심부에 퍼뜨렸잖아요. 그런 거는 과거에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15 간저 있는 간접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중요 시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단을 이렇게 무인기에 실어서 보내서 뿌렸을 때 몇 킬로 반경까지 전단이 날아가느냐 이런 것도 드론 사령부에서 전투 실험을 했더라고요. 테스트를. 그래서 통상 한 1킬로 상공에서 전단을 뿌리면은 지상에는 한 2킬로까지 퍼지더란 거예요. 그러면 15 간저에서부터 그 주변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뭐 여러 핵심 시설 외무성이나 보위성이나 이런 데까지 전단이 김일성을 비난하는 전단이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전단이 그렇죠. 떨어졌다. 그러면 그 고위 간부들이 봤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축척당하지. 그렇죠. 즉각 이건 즉각 대응으로 이거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군사 도발을 그렇죠.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숙청당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마 하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수사적 위협만 했죠. 김여정이가 와서 막 뭐라 하고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려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막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 존엄을 욕한 거니까.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인기가 평양까지 맞습니다. 와서 심장부에 칼을 들어대고 총을 쏘는 거니까. 우리도 용산까지 날아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초반에. 근데 그 어쨌든 북한은 우리랑 전혀 다른 민주국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충성 경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 참모들이.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말렸을 것 같아. 참아라. 민생해야 된다. 아니요. 왜냐하면은 이때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겠죠. 우크라이나. 이때는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을 10,000명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탄약, 무기를 막 지원했잖아요.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북한의 정보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의 정보 능력이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야욕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대북 학생계 틀어서 북한을 하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시켰잖아요. 왜 저럴까? 의도를 나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잘못 말려들면은 큰일 나겠다. 나름대로 내부 판단을 통해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다. 전략적인 판단을 했겠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국제적인 요인이고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야 되고 또 무기를 보내는데 파병 10,000명 정도 보내면은 안보 공백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베트남에 파병할 때도 일개 사단 보낸다고 했을 때 완전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전투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한 상태에서 갔거든요. 북한도 그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이 첫 번째였을 것 같고 두 번째 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저렇게 하지? 의도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대응하다가는 말려서 국지전이나 또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거 두려워했겠죠. 그런 것들의 판단도 있지 않았겠나 싶네요. 맞습니다. 천인공로할 반역자 윤석열 내란 세력 즉각 대응을 안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시고 장윤선 기자 냉방병 걸렸나 보다. 지금 아이폰으로 듣고 있는데
훌쩍훌쩍거려서 네. 아유 청취에 방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열심히 하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하여간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런가요, 원님? 낮이 뭐 태양이 뜬 날도 있으면 비도 오는 날도 있는 거니까. 야 역시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지금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뿐만 아니라 정치 유튜브 채널이 잘 안 될 때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난번에 12.3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대선 국면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잘하잖아요. 네, 이제 한 달 반 됐으니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 달 반 동안은 또 막 TV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뭐 맡겨놔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 드라마, 영화 또는 재밌는 예능 채널을 돌리고 먹방 있죠. 먹방. 그런 거 그래서 장윤선 TV에서도 먹방 한번 하세요. 그럴까요, 원님? 김병주 의원님하고 먹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먹방하면서 얘기를 정치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기 얘기할 때는 먹방하면 안 되고 심각한 그렇습니다. 얘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먹방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의 맛집으로 저희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그 GPS 교란 때문에 추락 위험이 있다는 군 내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그냥 강행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들킬 결심. 그냥 차라리 들켜.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발표했을 때.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진짜 국지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국지전 발생, 총격전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국내용으로 계엄을 발표하는 데 쓰려는 용도였을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시 과거를 추론해 보면은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겠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냈던 거고요. 비상계엄을 하려면은 헌법에 그래 나오잖아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전쟁도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되는 거고 사변도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한 8, 90%는 북한의 도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도발하면은 그 국지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러면은 비상계엄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걸면은 군이 소극적으로 지난번엔 대응했지만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이가 노상원의 수첩에 나오듯이 막 행포를 권력을 장악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지 않았겠는가. 독재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이 대응 군사 도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였고 그 동아일보에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특히 11월 13일 날 남포를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제 김용태 드론 사령관이 비하기 보안폰으로 이제 임무를 주는데 임무를 줄 때 대략적인 비행 경로하고 목표 지점을 줘요. 목표 지점은 전단을 뿌리는 지점이잖아요. 비행 경로를 이렇게 주거든요. 비행 경로는 무인기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서 가까울 때는 지상 통제소에서 통제하지만은 멀어지면 통신이 안 돼요. 그럼 미리 거기 세팅을 해놔야 돼요. GPS로 위치를 세팅을 하면 그 세팅한 경로 따라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하는 좌표를 주잖아요. 통상 이제 가다가 방향이 바뀌는 지역만 줘요. 좌표를.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 남포 일대 보면은 아주
북한군의 중요한 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온천 비행장인데 네네네. 온천 비행장을 경유해서 북한의 저기 보면 좌측 경로거든요. 네네. 좌측에 빨간 걸로 돼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위가 그 온천 비행장인데 온천 비행장을 경유해서 저기 남포역을 경유하고 네. 대동강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네. 저기는 또 대동강을 연하고 서해와 연결된 데는 해군 잠수함 기지, 뭐 공기 부양정 기지, 아주 군사 핵심 시설이 다 있어요. 예. 특히 그 전투 비행단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레이더가 발전돼 있고 그렇죠. 예.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무인기가 가면 바로 제밍을 받든가 격추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런 남포 지역을 조종사 무인기 조종사가 딱 받아 보니까 저리 들어가는 거는 자살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지고 예. 무인기 조종사들은 무인기를 조종해서 임무 수행하고 완전히 기한을 해야 임무가 완수되는데 네. 중간에 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본인이 임무를 실패하기 때문에 실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항상 몇 번 실패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온천 비행장 거기 완전히 촘촘하게 방공망이 있는 적으로 경유해서 가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반장하고 소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자살행위다. 이 코스가 잘못됐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떨어져 버린다 무인기가. 그럼 임무 수행 못 하고 온다. 이렇게 해서 김용대 사령관한테 다시 건의를 하거든요. 여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네. 원래 무인기 노고 결정 있잖아요. 네. 무인기를 오늘 지금 임무가 있지만 지금 출발을 시킬 때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잖아요. 네.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되고 그렇죠. 갑자기 뭐 기상 조건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 무인기 조종사하고 지휘관 둘이 있어요. 조종사도 무인기를 잘 모르니까 지휘관이 조종사도 할 수 있어요. 문제 있다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죠. 운전기사가 차에 이상한 소리 있으면은 옆에 출발하라 그래도 차가 이상합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대 사령관이 이제 거기에서 토일 다시 내려줬는데 그 온천 비행장은 빼고 다시 저 밑에 노란 거 있잖아요. 네. 우측에 보면 노란 선 점선을 빼고 대동강을 연해서 들어가게 하는 네. 또 군사 기지가 촘촘한 데로 들어가게 임무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건 실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여지없이 그 제밍 공격을 받은 겁니다. 네. 제밍 공격을 받으면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좌표나 자기 위치를 못 받으니까 네. 얘가 헤매는 거예요 무인기가.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지상 백령도하고 저쪽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큰 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수동으로 원래는 갔던 길을 따라 다시 좌측처럼 오게 돼 있었는데 저쪽 그 육지로 그냥 네. 직선으로 오게 해서 기한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했습니다 보고하니까 김용태 드론 사령관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오면 안 되는데. 오면 안 되는데. 와버렸네. 그래서 두 번째 무인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띄우지 않았고 그다음 저 들어갈 때도 네. 지도 한번 다시 올려봐 주세요. 고도를 해상에 갈 때는 고도를 2km 정도 잡고 갔는데 네. 저기 이제 남포로 들어가는 대동강 쪽으로 갈 때는 네. 고도를 800m까지 낮추어서 가도록 임무를 받은 거예요. 소음 때문에 저게 연습용으로 아니 800m 낮추면 어때? 다 보이잖아요. 네, 소음도 보이고. 소음이지만 네,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럼 나 잡아봐라 하고 보이면서 가는 거죠. 나 잡아봐라. 그래서 이때 그 관련 조종사라든가 이 팀원들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의원님 여기 무인기에 삐라통을 달아가지고 600장 최대 실어서 날랐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삐라통 실물도 의원님께서 네.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삐라통도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 사진을 네.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저 플라스틱이고요. 저것도 3D 우측이 이제 삐라통 밖에서 본 모습이고 네. 반원형으로 해서 삐라를 였잖아요. 예, 예. 저쪽은 반대편에서 한 거고 네. 저거를 이제 무인기를 개조를 해서 저걸 부착을 한 거예요. 무인기는 소형이다 보니까 예. 삐라통은 A4지 정도 요렇게 보다 적게 요렇게 네. 반연형으로 아하.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네. 한 거고 그 저거를 이제 드론사에서 개조를 했더라고요. 드론사에서 무게가 그 무인기는 소형이니까 많이 장착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평소 무인기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아하. 이 무인기는 적진에 들어가서 촬영해서 오는 무인기예요. 그럼 카메라를 띄고 네. 카메라 무게만큼 저 삐라통을 하고 삐라를 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삐라통을 크게 못하고 예. 삐라는 저렇게 5 곱하기 7cm 삐라를 한 600장 최대 예. 500에서 600장을 였다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무인기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전투 실험이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무인기 조종사들에게 그거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임무를 수행한 것이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화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드작사 안에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또 관련성이 없다라고 상당히 부인을 했는데 네. 이 자체가 증거인멸 행위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네. 24년 12월 10일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재 사건은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화재 사건을 최초로 제기했던 게 지난 국방위에서 제가 제기를 네. 했었는데 제보를 받고 그때 김용태 사령관은 화재는 뭐 증거인멸이 아니고 그냥 한풍기에서 합선으로 네. 일어났다. 제가 그와 관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저기 재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화재 사고가 나면은 그날 야간에 당직 근무를 쓰는 간부는 처벌을 받아요. 초기 진화를 안 하고 완전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 같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네. 대래 나중에 표창까지 받았더라고요. 표창이요? 예, 예. 그래서 저기 화재 난 지역이 연천에 있는 103대대하고 교육센터가 있는 지역 네. 컨테이너인데 예. 저는 여러 가지 제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 저기 이제 개조 작업을 저기서 했잖아요. 예. 무인기. 무인기 개조를 하는데 예. 삐라통을 3D 프린터기로 만드는데 예. 그걸 완성되려면은 여러 번 다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고 제대로 못 날면은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만들어보고. 무게하고 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소실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수사를 해야 된다. 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하여 북한의 경의선 폭파 네. 관련해서 내통 혹은 통모 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조사받던 윤석열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었다라는 네. 또 동아 단독 보도가 오늘 뭐 단독이 많은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9일 날 저렇게 평양에 삐랄 보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의 대응 중에 하나가 수사적 위협도 했지만은 10월 15일 경이죠. 네. 그때 저 경의선 폭파 사건을 그렇습니다. 일으키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두 국가다 하면서 막 선언을 하고 예. 그런 대응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아마 수사 특검에서는 들여다보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10시에 네. 이제 안규백 네. 의원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 네. 오시니까 확실히 슈퍼챗도 있고 그래요?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주 네. 좀 출연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예. 12.3 내란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2.3 내란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같이 성공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민주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손자병법을 새로 썼어요. 뭐 왜 손자병법이냐? 제가 그때 엄청 일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과 손자병법 또는 전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땐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이 돼서 그래서 고비마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잘 나오고 고비마다 그런 얘기들의 비하인드 얘기 그리고 빛의 혁명을 왜 빛의 혁명으로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또 김어준 공장장이 김어준 씨가 가방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증언하고. 자세한 거는 김병주한테 물어봐라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예. 사전에 제가 제보를 받고 저도 그 확인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런 아주 다양한 민주주의를 극복해내는 이런 우리들의 얘기를 했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나는데 지금 인터넷에 예약할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손자병법입니다. 아마 이 책이 재밌어서 여름 더위를 날리기에는 가장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예.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예. 이 책은 제가 하건컨대 안 보신 분은 많을 텐데 한쪽만 읽은 분은 없을 거예요. 한쪽을 읽으면 다 읽게 된다. 다 읽게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민주주의 손자병법. 지금 보니까 오늘 베스트셀러 사회 정치 분야인가 5위에 벌써 올랐더라고요. 예약 판매 중에. 베스트셀러 5위에 올라 있던데 아침에 보니까. 크림소다님이 민주주의 손자병법 읽어봐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와 그 사이에 책도 쓰셨어요. 주불리져서 손자병법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민주주의 손자병법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강의 형태로 한번 들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강의보다 뭐 수다 떨은 왜냐하면 그때 장윤선 얘기도 나옵니다. 열심히 그때 제가 수방사 찾아갔을 때 장윤선 우리 취재 편의점에서 수방사까지 와서 취재하고 하셨잖아요. 그런 뒷얘기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손자병법 얘기도 듣고 또 특검 또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